옛날부터 유산소는 헬창들의 적으로 인식되곤 했는데요. 웨이트랑 병행하면 근손실이 난다, 살 뺄 거면 유산소 필요 없고 식단만 하면 된다, 무릎 연골 다 나간다 등의 이유로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만 하고 가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과연 유산소는 정말 쓸데없는 짓일까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 15가지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유산소와 웨이트를 병행하면 근손실이 날까요? 사실 이 주장은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웨이트를 하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mTOR라는 효소가 분비되어 근성장을 촉진합니다. 근데 2008년 톰슨 박사와 2017년 코에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AMPK라는 효소는 mTOR의 근합성을 억제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웨이트와 유산소를 병행하면 서로의 효과를 상쇄시켜버려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는 소위 간섭 효과가 유명해진 거죠. 과연 이 간섭 효과는 사실일까요? 2021년 슈만 박사 연구팀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발생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과 근력 운동만 수행한 그룹으로 나눈 논문 43개를 종합해 분석한 메타 분석 리뷰 논문을 발표합니다. 신뢰도 높은 연구들을 모두 비교한 결과 유산소와 웨이트를 병행한 200명의 참가자들은 유산소 없이 웨이트만 한 그룹과 근비대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근비대는 그렇다 치고 힘은 약해졌을까요? 525명의 참가자들이 유산소와 웨이트를 병행했을 때 웨이트만 한 그룹보다 근력 측정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힘의 폭발력을 측정했을 때 유산소와 웨이트를 병행한 270명의 참가자들은 웨이트만 진행한 208명의 참가자들보다 500m 전력 질주에서 더 느려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웨이트와 유산소를 같은 날 하면 웨이트만 했을 때보다 근육의 크기나 근력이 약해지진 않지만 순간 폭발력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슈만 박사는 앞서 말한 AMPK로 인해 mTOR가 약화되는 간섭효과 가설은 실험쥐를 대상으로 설계된 세포 단계 실험일 뿐 실제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론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공복 유산소를 하면 밥을 먹고 했을 때보다 정말 지방 연소에 유리할까요? 이것도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체는 탄수화물 섭취를 통해 저장한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먼저 사용하고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글리코겐이 최대한 없는 공복 상태에서 지방이 더 잘 연소될 거라는 가설인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2017년 해켓 박사 연구팀은 아침을 먹지 않는 상태로 운동한 공복 유산소가 정말 지방 연소에 유리한지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높은 5개의 연구에서 총 9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메타 분석 리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유산소를 공복에 하든 식후에 하든 체중 감소나 지방 연소 면에서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공복 유산소 그룹이 식후 유산소 그룹보다 지방 연소가 더 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24시간 타임라인으로 측정해보면 둘의 지방 연소 정도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즉 공복 유산소 그룹은 식사 후 보상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지방 연소가 줄어들었지만 식후 유산소 그룹은 운동 후에도 지방 연소가 활발했다는 것이죠. 즉 밥을 먹고 뛰든 안 먹고 뛰든 체중 감소나 지방 연소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유산소 안 하고 그냥 식단만 해서 살 빼면 안 될까요?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물론 유산소 없이 식단 조절과 웨이트만으로도 체중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같은 체중이어도 근육량과 체지방량 또 체지방 분포에 따라 체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같은 체지방량이라도 내장 지방이 많은 체형은 배만 튀어나온 ET 체형이 많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이런 뱃살을 없애주는 내장 지방 제거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실제로 2007년 오카와라 박사가 유산소의 내장 지방 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6가지 연구를 비교한 메타 분석 리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6개의 연구를 비교해본 결과 조깅이나 사이클링 같은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동량을 늘릴수록 내장 지방은 더 빨리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유명하고 인용도 많이 된 2002년 액튼 박사의 지방 연소 최적화 운동 강도 논문을 보면 해답을 알 수 있는데 60에서 70% VO2 max의 저중 강도 훈련을 진행했을 때 지방 연소가 가장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가 너무 높으면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즉 정리하자면 유산소 없이 식단과 웨이트만 해도 체중은 감소시킬 수 있지만 유산소를 같이 해야 지방 연소에 효과적이고 특히 뱃살이 많은 분들은 유산소를 통해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유산소의 장점은 내장 지방 감소 말고도 불면증 해소, 우울증 치료, 지능 향상, 혈당 조절, 암 예방 등 엄청 다양하지만 1편 주제는 체지방과 근손실에 대한 내용이니 3편에서 유산소 운동의 장점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럼 인터벌 유산소와 저강도 유산소 중 어떤 방식이 지방 연소에 유리할까요? 2017년 키팅 박사가 이 둘을 비교한 31개의 논문을 비교 분석한 메타 분석 리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총 31개의 연구를 통해 873명의 참가자를 비교해본 결과 인터벌을 하든 존투 유산소 운동을 하든 지방 연소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고강도의 인터벌 운동은 존투 운동에 비해 지방 감소에 시간 대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저강도 훈련이나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나 지방을 빼는 데는 거기서 거기란 소리죠. 그래도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지방 연소보다는 퍼포먼스가 훨씬 중요한데 고강도 훈련 비용이 더 높지 않을까요? 2015년 스토글 박사가 수백 명의 엘리트 운동선수들 훈련 강도 비중을 분석한 논문 수십 가지를 비교한 결과 고강도 인터벌 훈련보다는 저강도 훈련 분량이 20대 80 정도로 훨씬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즌이 다가올수록 고강도 훈련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봤자 20%를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컨대 1999년 빌라 박사는 중거리 달리기 선수들 대상으로 고강도 인터벌 훈련 비중을 높인 결과 기록 향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근육통 호소, 불면증 등 오버트레이닝 증상이 늘어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2012년 잉한 박사는 1500m 달리기 선수들의 저강도 훈련 비중을 20%에서 55%로 늘리고 오히려 고강도 훈련 비중을 낮췄더니 VO2 맥스 수치 및 기록 향상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2012년 유 박사가 중국 국가대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저강도 훈련 비중을 늘리고 고강도 훈련 비중을 줄였을 때 500m와 1000m 기록에서 2에서 4% 경기력 향상을 보고했습니다. 즉 고강도 훈련은 말 그대로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저강도 훈련보다 회복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엘리트 선수들은 회복이 빨라야 훈련 빈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고강도 훈련을 자주 하는 게 사실상 손해라는 거죠. 또한 고강도 훈련이 심폐지구력 향상이나 기록 단축에도 저강도 훈련에 비해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나 저강도 존투 운동이나 체지방 연소는 비슷하지만 고강도 운동은 말 그대로 강도가 높기 때문에 회복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고 심폐지구력이나 유산소 역치 향상에도 저강도 운동보다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애초에 고강도 훈련과 짧은 휴식을 반복하는 인터벌 훈련은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세트마다 무산소 역치까지 갔다가 세트가 끝나면 쉬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심박수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이미 고강도 웨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인터벌을 어느 정도 이미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 존투 훈련을 추가해 주는 게 회복도 더 수월하고 체력 향상에도 더 도움된다는 얘기죠. 그럼 존투 유산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악텐 박사 연구를 보면 60에서 70% VO2 맥스로 훈련하는 게 지방 연소가 가장 활발한 소위 존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인이 이런 산소 측정기를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통 그래서 옆에 사람과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뛰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같이 뛰는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 혼자서는 알기가 어렵죠. 혼잣말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저는 그래서 쿠팡에서 37,000원짜리 스마트워치를 사서 심박수를 재면서 존투에 맞춰서 뜁니다. 어떤 제품인지는 밑에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참고로 협찬이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나만의 존투를 쉽게 찾으려면 유명한 카보넨 공식을 통해 220-나이를 통해 최대 심박수를 구할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 오차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재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이제 최대 심박수를 제가 밖에 나왔는데요. 한번 전력 질주를 해보고 심박수가 최대 몇 가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84bpm 정도가 나오네요. 제 안정 심박수는 스마트워치가 알려주는데 52bpm 정도가 나오네요. 이 두 개만 구하면 내 존투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공식을 통해서 존투를 구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31bpm에서 144bpm 정도가 제 존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 심박수가 지방이 가장 잘 빠지면서 회복도 수월한 구간입니다. 만약 달리기를 원래 안 했는데 시작하려는 분들은 제가 몇 년간 잘 사용했던 가성비 러닝화랑 이어폰 그리고 스마트워치 구매 링크를 밑에 남겨놓을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찬이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요약입니다. 유산소와 웨이트를 병행해도 근손실은 나지 않고 공복 유산소나 식후 유산소나 체중 감소 혹은 지방 연소에선 비슷비슷하고 식단만 하는 것보다 유산소를 섞어줘야 뱃살이 훨씬 잘 빠지고 인터벌이나 저강도 존투 훈련이나 지방 연소에는 효과가 비슷하지만 저강도 훈련이 회복하기도 쉽고 유산소 능력 향상에 도움되고 나만의 존투를 알고 싶다면 스마트워치를 통한 심박수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유산소 2편에서는 달리기가 무릎 관절에 미치는 영향, 3편에서는 달리기를 하지 않으면 놓치는 100가지 장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